2003년 9월 15일 해안 도시 포트키아란에서 온 도시를 뒤흔든 발견이 있었다. 모든 것은 실종 신고 후 조직된 평범한 수색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지방 당국은 블랙리프에 버려진 고래잡이 정거장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곳은 오랫동안 잊혀지고 무시되어 온 장소였다. 수색팀이 오래된 건물에 침수된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즉시 주의를 끈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곳은 잊혀지고 어두운 곳이었고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을 준비시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뜻 보기에는 오래된 잔해와 버려진 물건들을 위한 평범한 장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쓰레기 사이에는 즉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발견물이 놓여 있었다. 시신은 9살 소년의 것이었고 그 발견은 진정한 충격이었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신원과 그가 그곳에 있게 된 상황들은 그 순간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이 발견한 흔적들은 여기서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첫 번째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징후들이 발견되었고 이 모든 것을 평범한 사고로 설명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사고로 보였지만 수사의 각 단계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누가 여기에 있었을까? 왜 바로 여기였을까? 한때 생기 넘치고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비극의 중심이 되었다. 곧 실종된 소년이 이틀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발견 외에는 그가 머물렀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지역 경찰과 수사관들은 실종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단서들을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시신은 그 자리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사건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수사 단계에서 여전히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들을 취해야 했다. 2003년 여름 포트키아라는 그리 특별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규칙적인 삶을 사는 작은 해안 도시는 평온이 깨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당시 어른들은 일상적인 일들에 바빴다. 어부들은 그물을 수리하고 상인들은 가게를 열었으며 은퇴자들은 아침에 해안가를 산책하며 과거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삶은 평상시대로 흘러갔고 아무것도 재앙을 예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날이 이 세상이 그리 조용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도시라는 말 그대로 단순한 오락 이상의 무언가가 된 게임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며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것이 포트키아란을 사로잡았다고. 그 게임을 속삭이는 돌들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빠르게 진정한 도시의 센세이션이 되었다. 플레이어들, 그리고 이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돌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나무 아래에서, 오래된 배에서, 버려진 헛간에서. 돌에는 단서가 되는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다음 임무가 있는 새로운 은신처로 이어졌고 그렇게 한 걸음씩 진행되었다. 모든 것은 간단하고 무해한 과제들로 시작되었다. 무명선원의 무덤에 꽃을 놓아라 또는 항구에 배들을 세워라. 이러한 임무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해 보였고 누구에게도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곧 속삭이는 돌들은 도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오고 갔으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남겨진 비밀 표시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순히 흥미진진한 활동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누가 이 게임의 배후에 있었을까? 돌들의 신비로운 상징을 남기는 그 신비한 비밀의 수호자는 누구였을까? 이 질문에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알려진 것은 플레이어들이 돌들을 찾고 수수께끼를 풀고 다음 은신처로 간다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해한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게임이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무고해 보였더라도 포트키아란의 역사에는 이미 게임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된 한 사람이 있었다. 9살 피노코넬은 속삭이는 돌들의 진정한 팬이었다. 그의 형인 12살 리암은 핀이 말 그대로 게임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는 멈출 수 없었고 끊임없이 새로운 돌들과 새로운 임무들을 찾으며 끝까지 도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꿈꿨다. 핀은 자신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최종 결승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 승리에 대한 열망이 그를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장소로 이끌었다. 그 당시 아무도 언젠가 무해하고 재밌어 보였던 이 게임이 오코넬 가족 전체의 삶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찾던 그 돌들 뒤에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누군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2003년 9월 12일 피노코넬이 마지막 돌을 찾은 지 이틀 후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 돌은 특별했다. 이것은 모든 탐색의 절정이 될 것을 약속하는 게임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것은 아무도 은신처의 발견을 예상할 수 없었던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그 위에는 마지막 임무로 이어지는 새로운 상징이 써 있었다. 오래된 고래잡이 정거장, 자전개, 수호자의 심장. 핀은 이것이 자신의 모험에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게임을 완료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에 너무 가까웠다. 하지만 아무도 이 단계가 그를 비극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마지막 돌은 그가 혼자서 발견했다. 이것은 운명적인 결정이었다. 비록 리암, 그의 형이 그를 만류하려고 했지만 핀은 항상 그랬듯이 이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다. 리암은 핀에게 집에 있는 것이 낫고 블랙리프의 오래된 건물은 밤에, 특히 혼자 있을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자주 그렇듯이 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길이 있었고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싶었다. 리암이 형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핀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9월 33일 밤늦게 리암이 잠에서 깨어 핀이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포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즉시 그가 그곳 오래된 고래잡이 정거장으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는 것을 이해했다. 리암은 상황의 모든 위험을 이해하고 즉시 부모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9월 13일 오전 8시에 오코넬 부부가 핀의 방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침대가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단순히 산책을 나갔을 것이라는 초기 생각은 즉시 공황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모이라는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다. 아버지 쇼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불안을 숨길 수 없었다. 매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소년이 그렇게 간단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종이 아니었다. 몇 시간 동안 그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과가 없었다. 어머니는 어디든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는 지역거리들을 살펴보며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 핀을 봤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수색 시도 중 어느 것도 결과를 주지 않았다. 오전 8시 30분에 쇼온 오코넬은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불안을 숨길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무언가가 숨어있는 실종이었다. 이 순간 수사의 공식적인 단계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즉시 가능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고 핀이 어디로 갔을지 이해하려고 했다. 그가 게임의 다음 인물을 찾으러 갔을 가능성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온 도시가 속삭이는 돌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제 이것이 수사의 주요 방향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경찰은 게임의 조직자가 누구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하지만 핀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일반적인 수색 수사 이상을 요구했다. 이야기는 새로운 각 단계마다 점점 더 불길해졌다. 공식적인 실종 신고가 제출된 직후 수사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은 무엇보다도 핀이 갈 수 있었던 가능한 장소들을 확인했고, 주목을 끈 첫 번째 것은 버려진 고래잡이 정거장으로 이어지는 해안 오솔길이었다. 현장에서 즉시 아이용 부츠가 남긴 발자국 한 줄을 발견했다. 발자국들은 블랙리프의 오래된 건물로 직접 이어져 있었고, 이는 의혹만 확인시켜 주었다. 소년이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발자국이 외로운 것이라는 점이었다. 발자국이 많지 않았고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상해야 했던 곳으로 직접 이어졌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은 이 정거장의 어두운 구석들로. 경찰은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했고 모든 센티미터가 중요했다. 수사는 사실 확인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정거장 자체와 50m 방역 내의 인접 영역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모든 은밀한 장소가 확인되었고 모든 구석과 틈새가 연구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오래된 건물은 녹과 이끼로 덮여 있었고 그 벽들은 인간의 발걸음도 생명의 흔적도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길의 맨 끝에서 침수된 지하실에서 경찰이 즉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다. 유해가 발견된 곳 근처에 녹슨 금속 파이프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의 가능한 원인과 관련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었다. 이 도구는 정거장의 일반적인 장식의 일부가 아니었고 주변 환경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경찰관들은 이 물건을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들과 연관시키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다. 이상한 것은 파이프가 폭력적인 충격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색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지하실의 맨 끝에서 물가 가장자리에서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매끄러운 바다돌이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속삭이는 돌들, 게임에 사용된 다른 돌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과 달리 이 돌에는 이전의 모든 것들의 특징적이었던 상징이 없었다. 이 돌은 신비한 표시가 없었고 이것이 그것을 이상하고 특이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최종 시험에서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남겨둔 것처럼 경찰은 즉시 이것이 수사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돌은 이전의 모든 것들만큼이나 중요했지만 한 가지 특징, 상징의 부재가 그것을 구별했다. 그것은 아마도 게임의 마지막 요소, 핀이 통과해야 했던 마지막 이정표였던 것 같았다. 돌은 일종의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그것은 소년이 게임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고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켰다. 수사는 게임과 일어난 일 사이의 연관성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돌은 핀이 자신의 퀘스트를 완료했다는 것을 명확히 가리켰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만약 그가 여기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발견은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속삭이는 돌들과 일어난 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질문들이 답을 얻기 시작했고 수사는 게임의 배후에 누가 있었고 실제로 무엇이 이러한 사건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사는 게임과 비극적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이 확립된 후 나타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았다. 이제 주의는 모든 것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 오래된 고래잡이 정거장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건물 자체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경찰은 그 순간에 누가 근처에 있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질문한 지역 주민들은 근처에 자주 있었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있던 한 사람을 지목했다. 이것은 코맥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정거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경비원 숙소에 살았고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고립된 생활을 했다. 언뜻 보기에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안을 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코맥이 근처를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여러 번 주목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영역에서 거칠게 쫓아낼 수 있었고 떠나라고 경고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증언만이 그의 이상한 행동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질문을 받은 아이들은 코맥이 종종 그들을 쫓아냈다고 말했는데 만약 그들이 버려진 정거장에 너무 가까이 있다면 말이다. 가장 생생한 순간 중 하나는 한 소년이 오래된 건물을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영역에서 밀려났다고 말한 경우였다. 코맥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라.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다. 이 말들은 보고서에 기록되어 불안의 흔적을 남겼다. 코맥은 분명히 친근하게 구는 성향이 없었고 지역 아이들을 대하는 그의 거칠음은 의혹만 강화시켰다. 그의 행동은 코맥이 비극의 장소에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특히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이 장소의 일부였지만 그의 행동은 수사로 하여금 그의 무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표면에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를 수사에서 중요한 고리로 여기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모든 증언을 분석하면서 그의 행동이 코맥을 향한 수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건 현장에 대한 근접성, 아이들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영역에서의 그의 이상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코맥에 관련 가능성을 가리키는 그림으로 합쳐졌다. 수사는 그것이 공식적인 신문을 위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 9월 17일 코맥이 체포되었다. 그는 공식적인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이것이 신비한 사건들의 빛을 비추고 아마도 블랙리프에서의 비극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희망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사는 수사의 중심 요소가 된 게임의 세부 사항들을 계속 파고들었다. 언뜻 보기에 속삭이는 돌들은 무해한 오락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이것의 배후에 누가 있을 수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인물들로 돌아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하려고 결정했다. 핀의 형인 리암 오코넬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돌들이 발견된 모든 알려진 장소들의 지도를 만들고 각 임무의 설명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리암이 자신의 기억을 더 많이 공유할수록 수사는 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모든 인물을 연구하면서 수사관들은 그것들의 성격이 우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각 인물은 지역 역사와 민속의 명백한 언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수수께끼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수준은 정말로 깊었다. 이것들은 아이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간단한 농담이나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무명 선원의 무덤의 꽃 찾기부터 항구의 배 세기까지 각 인물은 포트키아란의 과거에서 실제 사건들과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주제에 깊이 있는 사람, 지역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을 가리켰다. 직접적인 단서는 없었지만 수사관들에게는 가설이 생겼다. 그러한 지식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게임의 조직자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이것의 배후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증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계속해서 흔적을 찾았다. 게임에 사용된 돌들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모든 돌들, 매끄러운 바다 자갈들은 평범해 보였다. 그것들은 포트키아란의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그것들의 특이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돌들이 단순히 자연의 일부였고 다른 많은 것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들은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답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는 한 가지 순간이 있었다. 상징들이 그려진 돌들은 단순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유일한 단서는 상징들이 적용된 페인트였다. 그것은 분명히 평범한 자연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달랐다. 이것은 인공적인 흔적이었다. 돌들은 그것이 어떤 페인트인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감정에 보내졌다. 이 단서는 게임 조직자의 신원을 밝혀낼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심리학자들이 경찰과 함께 일하기 시작해서 가능한 범죄자의 심리적 초상화를 작성했다.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 앞에 복잡한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프로파일러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특성들을 구별했다. 게임 창조자는 교육받은 사람이고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외로우며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는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작 과정을 즐겼다. 심리적 초상화 분석은 용의자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사는 지역 역사학자들, 도서관 사서들, 기록 보관소와 박물관 직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러한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수색 범위를 좁혔고 이제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9월 17일, 며칠간의 기다림 후에 코맥이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끌려왔다. 그는 절제되게 행동했지만 그의 행동에서 긴장이 눈에 띄었다. 그의 반사회적 행동과 지역 아이들에 대한 적대감에 오랫동안 실망했던 경찰은 어려운 대화를 준비했다. 수사관들이 물어볼 질문들은 이미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은 버려진 정거장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거친 태도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밝혀내려고 했다. 코맥은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단호히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신했고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방어적 공격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정이 있었고 이것은 수사관들의 의혹만 강화시켰다. 코맥은 누가 이것의 배후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고 왜 이것이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피했는데 특히 수사관들이 9월 12일 밤부터 13일까지의 그의 행동을 알아내려고 할 때 그랬다. 다른 모든 날과 같이 저녁을 보냈다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그는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피니 고래잡이 정거장으로 떠났던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 밤에 대한 그의 모든 주장은 모순적이었다. 그는 숲으로 가서 산책하는 자신의 습관에 대해 뭔가를 말했지만 그 밤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자마자 그의 이야기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수사관들은 그가 아이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질문들에 얼마나 이상하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끈질기게 지역 청소년들을 영역에서 쫓아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 모든 폐허들이 위험했고 누군가가 다칠까봐 두려웠다고 답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부르는 버전이었지만 그 설명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처럼 들렸다. 한편으로는 그의 우려가 진실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단순히 근처를 돌아다니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그렇게 쉽게 거칠어졌을까? 영역이 위험합니다. 폐허입니다. 누군가가 다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그가 보고서에 기록된 직접적인 인용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의 말들은 불분명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했다면 왜 아이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그렇게 적대적이었을까? 그의 거칠음, 정상적으로 말하기조차 거부하는 그의 모습, 이 모든 것은 아마도 그 자신이 말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겼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그들을 돕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하는가? 콤에게 각각의 새로운 답변으로 그의 말에 대한 의심만 커졌다.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그를 주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밤에 모든 것이 괜찮았고 그를 전혀 걱정시키는 것이 없었으며 어딘가 멀리 있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신문의 끝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수를 뒀다. 그는 온 밤을 도시 밖에서 보냈으며 이것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포트키아란에서 25km 떨어진 바다 늑대 펍에서 친척의 생일에 있었다. 이 선언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그의 알리바이가 정말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그가 범죄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의 버전은 경찰에게 어떤 의미에서 구명고리로 남아 있었다. 한편으로는 콤에게 알리바이가 수사의 기회를 열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무언가를 숨길 수도 있었다. 질문은 열려 있었다. 그가 게임의 배후에 있고 핀에게 일어난 일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이었을까? 콤액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공했을 때 수사는 중요한 이정표 앞에 서게 되었다.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9월 12일 밤부터 13일까지 친척의 생일을 축하하는 바다 늑대 펍에 있었다는 그의 주장이 주에 없이 남겨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로 그곳에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관들은 모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보냈다. 그들은 10명 이상의 증인들, 펍 직원, 방문객들, 그리고 그 저녁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신문했다. 검증은 지연되지 않았다. 각 증인들이 차례로 콤액이 정말로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펍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그의 알리바이의 첫 번째 중요한 확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증인들은 그가 평소와 같이 행동했고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고 단순히 작은 무리와 함께 앉아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펍에서의 그의 존재는 구두 증언뿐만 아니라 그의 주문이 적힌 계산서들로도 확인되었다. 각각에는 정확한 시간이 찍혀 있었고 이것도 증인들의 이야기와 일치했다. 계산서 중 하나는 심지어 자정 이후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것은 콤액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다는 모든 의심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중요한 전환에 직면했다. 경찰은 콤액의 알리바이의 신뢰성을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었고 이제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흔적들이 정확히 고래잡이 정거장으로 이어진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만약 콤액이 현장에 없었다면 누가 그 순간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머물면서 수사관들은 콤액에 대한 모든 의혹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려야 했다. 그의 알리바이를 배제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보고서들, 증인들, 계산서들, 모든 것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따라서 9월 17일에 콤액의 모든 의혹이 제거되었고 그는 사건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수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지만 수사는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누가 그들의 주의의 중심에 있게 되었을까? 9월 25일 범죄수사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마침내 게임에 사용된 돌들에서 발견된 페인트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수사관들은 이 작지만 중요한 흔적이 그들에게 수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과가 얻어지자마자 그들은 돌들의 페인트가 단순히 평범한 페인트가 아니라 특이하고 희귀한 안료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무기물 안료는 고대 문서 복원에 사용되었다. 이 발견은 즉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왜 누군가가 게임을 위한 수수께끼에 그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누가 이 희귀한 안료와 연결되어 있었을까? 수사관들은 이 안료 공급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 독특한 성분을 찾아서 그들은 전국의 회사들과 공급업체들의 문의를 보냈다. 경찰은 모든 가능한 흔적을 주의 깊게 연구했고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몇 개의 주문을 발견할 때까지 그랬다. 수사관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주문들 중 하나가 포트 키아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정확히 이 주문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의 지역 플레이어들에게 다시 주의를 돌리게 만들었다. 이 새로운 흔적은 수색 범위를 크게 좁혔다. 이제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포트 키아란을 가리켰다. 하지만 누가 이 희귀한 안료의 주문자였을까? 누가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찾는지 알 수 있었고 왜 고대 문서 복원을 위한 재료가 필요했을까? 경찰은 이 주문에 대한 문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곧 또 다른 핵심 단서를 얻었다. 구매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시청 회계부에서 제공되었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료 주문자는 포트 키아란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기관 중 하나인 시립기록보관소와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다. 시립기록보관소, 보통 도시 역사의 중요한 문서들 보관과 연관되는 장소가 이제 수사의 주요 초점이 되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진 게임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 수사는 이 기관에 주의를 집중하여 그 직원들과 게임 조직자들 사이에 가능한 연결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기록보관소를 가리켰고 안료 주문자인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켰다. 이것은 수사의 새로운 단계가 되었고 이제 게임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그의 수수께끼가 그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내야 했다. 수사는 안료 주문에 의존하여 비극의 가능한 가해자를 찾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단계를 취했다. 시립기록보관소 직원들은 바다 지도 복원을 위한 희귀 안료 주문이 기재된 공무 기록을 수사에 제공했다. 하지만 주문은 기록보관소 관장이 아니라 역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안료는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주문되었고 기록보관소의 특정 사람들만이 이것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기록보관소 보조원이었고 그의 이름은 즉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에이먼 도일. 도일의 인사 파일은 언뜻 보기에 특별할 것이 없었다. 35세, 미혼, 특별한 사회적 연결 없이 기록보관소에서 이미 10년간 일하고 있다. 외견상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역사 문서와의 지속적인 작업과 희귀 재료들의 빈번한 취급이 점점 더 경찰의 관심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사 파일의 건조한 사실들이 퍼즐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에이먼 도일의 이름이 보고서에 나타나자마자 수사관들은 그가 이전에 작성된 프로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지역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로웠고 제한된 사회적 접촉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기록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었고 돌들에서 발견된 희귀 안료를 사용하여 고대 문서 복원에 종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 새로운 용의자는 그의 은밀한 행동과 중요한 역사 자료에 대한 접근으로 경찰에게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이름이 수사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 속삭이는 돌들, 게임에서의 그의 역할이 점점 더 가능성 있어 보였다. 도일은 이 모든 과정을 조직하고 게임 뒤에 숨어서 아이들을 조작했을 수 있었으며 역사에 대한 그의 열정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에이먼 도일은 주요 용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그를 관찰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도일의 모든 행동이 중요해졌다. 그는 수사의 주요 초점이 되었고 그의 삶은 면밀한 관찰해 있었다. 비공식적인 외부 관찰이 설정되었고 에이먼의 모든 움직임이 주에 깊게 기록되었다. 이것은 필요한 단계였는데 이제 수사는 확신했다. 게임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도일에 대한 관찰은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을 약속했다. 모든 것이 그를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가리켰다.
수사관들은 다음 단계들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것일까? 그리고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질문들이 남아 있었고, 시간만이 에이먼 도일이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에이먼 도일에 대한 관찰은 몇 주 동안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그의 행동은 수사의 비극에 대한 그의 관련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극도로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매일 아침 그는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기 위해 집에서 나왔고 하루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일 후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회적 접촉은 거의 없었고 그의 삶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피하는 사람의 평범하고 무표정한 삶처럼 보였다. 외견상 도일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는 소통을 피했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거의 자신의 집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겉보기 평범함 뒤에는 즉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한 가지 이상한 순간이 숨어 있었다. 매일 밤 거의 같은 시간에 도일은 오래된 자전거로 저녁 여행을 했고 자신의 집 지역을 떠나 블랙리프로 이어지는 버려진 오솔길 방향으로 향했다. 이 일상적인 루틴에서의 일탈이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되었다. 왜 그렇게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밤 시간에 이런 이상한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을까? 도일이 고래잡이 정거장 자체에 직접 접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프 방향으로의 그의 정기적인 여행은 수사에 의해 무시될 수 없었다. 이러한 여행들은 그의 폐쇄적인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이상했다. 아마도 바로 이 사소한 세부 사항이 그와 사건 현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극의 구체적인 순간과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곧 수사는 수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날짜가 확정된 밤 산책 중 하나 후에 수사관들의 주의는 도일이 사용하는 자전거 타이어 모델에 끌렸다. 이것들은 집중적인 사용을 나타내는 심한 마모의 명백한 징후가 있는 희귀한 타이어들이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같은 타입의 타이어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 사실은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으로 이어졌다. 고래잡이 정거장으로 이어지는 길에 남겨진 흔적들의 석고 형태를 연구하여 전문가들은 도일이 사용한 타이어 사진들과 비교를 실시했다.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흔적들이 밀리미터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이제 도일을 사건 현장과 연결시키고 그를 주요 용의자로서 전면에 내세우는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얻으면서 수사는 더 이상 도일을 제쳐둘 수 없었다. 감정이 흔적들의 완전한 일치를 확인했고 이것은 그의 집 수색과 체포를 위한 영장을 얻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단계로. 수사관들의 기대는 이제 게임과의 그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비한 사람이 자신의 외적 침묵과 폐쇄성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에도 향해 있었다. 9월 28일 직장에서 에이먼 도일은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경찰관들이 기록보관소에 들어와서 조용히 불필요한 말 없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고 조금의 저항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아마도 그는 준비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단순히 자신이 그렇게 빨리 잡힐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의 반응은 이상했다. 완전한 수동성. 그는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침묵했고 마치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경찰관들을 따라갔다. 이 행동은 즉시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도일은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무감정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마치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와 대면했을 때조차도 두려움이나 불안에 조금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답변은 짧고 명확했다.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단지 기록보관소에서 일할 뿐이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 말들이 단순히 방어적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만약 뒤에 감정도 죄책감도 숨어있지 않다면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쉽다. 하지만 신문이 증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질문들로 넘어가자마자 그의 냉정함은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고래잡이 정거장으로 직접 이어진 자전거 흔적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은 간단했지만 너무 투명했다. 나는 그냥 자전거를 탄다. 돌들에 사용된 안료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같은 무심함으로 답했다. 그것은 지도 복원에 필요하다. 답변들은 너무 논리적이고 지루했으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의 관심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상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합리적인 그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더 많이 말할수록 그의 정직함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었다. 도일은 시선 접촉을 피했고 마치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머릿속에 갇힌 채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수사관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고 이것은 그가 실제 신문 참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의 일부인 것 같은 인상을 만들었다. 그의 모든 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보고서에 기록했다. 완전한 감정의 부재, 목소리의 변화 없음, 스트레스의 징후 없음.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도일은 냉정함을 유지했고 그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땀을 흘리지 않았고 변명하기 시작하지 않았으며 수사관들의 신뢰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히 두려움 없는 하지만 무서운 강인함이었다. 그는 자신 안에 갇혔고 이것은 수사를 막다른 길에 몰아넣었다. 그의 방어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결과를 주지 않았고 수사관들이 그를 말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도일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실이 꼬인 것처럼 보일 때 수사는 잠시 멈춘다. 어떤 반응이든 얻으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일은 침묵했고 그의 죄를 믿을 조금의 근거도 주지 않았다. 이 순간 수사관들은 그의 비밀들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핵심 순간을 희망했다. 신문과 동시에 그의 집에서 수색이 실시되었다. 아마도 바로 거기에 답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주의는 이 순간에 집중되었다. 이 수색은 수사의 흐름을 뒤바꿀 그 단계가 될 수 있었다.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의 집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 수사관들이 에이먼 도일의 집에서 수색을 실시했을 때 그들은 게임과의 그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적어도 어떤 단서들과 아마도 포트키아란을 뒤흔든 비극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찾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틀리지 않았다. 수색은 도일이 정말로 자신의 집에 많은 질문들의 답을 줄 수 있는 대량의 자료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자신의 컬렉션을 보관하던 첫 번째 방에서 지역 역사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전체 선반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책들에 대한 주의 깊은 시선 뒤에는 훨씬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숨어 있었다. 테이블 서랍 중 하나에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수사관들은 즉시 그들의 주의를 끈 공책을 발견했다. 이것은 에이먼 도일이 기록을 하고 스케치와 그림을 그리던 공책이었다. 그리고 이 그림들에는 속삭이는 돌들, 게임에 사용했던 것들과 유사한 상징들이 있었다. 상징들은 게임의 임무 구성에 사용된 것들과 동일했고 이 사실은 그의 저자됨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증거가 되었다. 보고서는 이것이 단순히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도일이 이 모든 임무들을 생각해낸 바로 그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지시였다. 하지만 범죄 수사관들의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죽은 자의 옷에서 발견된 것들과 일치할 수 있는 미세 섬유의 존재에 대해 그의 작업복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오래된 재킷에서 파란색 미세 섬유들이 추출되었고
이것은 이미 의심스러워 보였다. 연구소는 비교 분석을 실시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도일의 재킷에 있던 미세 섬유들이 핀 오코넬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들과 일치했다. 이것은 도일과 그의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까이 있었다는, 아마도 비극적 사건 전에 그들이 접촉했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였다. 하지만 수색의 절정은 수사관들이 도일의 컬렉션의 단순한 일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고대 황동 나침반을 발견했을 때 왔다. 죽은 자의 형인 리암 오코넬이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이것은 그의 형이 수행해야 했던 게임의 마지막 임무에 등장했던 바로 그 나침반이었다. 리암은 그것을 알아보고 정확히 말했다. 이것이다. 이것이 핀이 찾던 바로 그 상이다. 이 나침반은 마지막 임무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도일과 비극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에이먼 도일은 단순히 게임의 조직자가 아니라 그것을 치명적인 길로 이끈 사람이었다. 이 발견은 수사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이제 수사는 도일이 게임의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일의 원인이 된 사람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질문은 열려 있었다. 정확히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가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정말로 폐쇄적이었을까? 수사는 그의 모든 비밀들을 밝혀내기를 희망하며 그의 삶을 계속 파고들었다. 에이먼 도일이 다시 신문 테이블 뒤에 앉게 되었을 때 수사는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했다. 증거들은 이제 반박할 수 없었고 이것은 분명히 방안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침묵도 변명 시도도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상징들의 스케치가 있는 공책을 그 앞에 놓았다. 이것은 도일이 더 이상 명백한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보았고 이제 그것들은 게임 창조에 대한 그의 관련성의 증거로서 그 앞에 놓여 있었다. 도일은 침묵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그의 방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수사관은 계속 압박했다. 그는 도일에게 또 다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침반. 바로 이 물건이 마지막 타격이 되었다. 수사관은 고대 황동 나침반을 테이블 위 그 앞에 놓았다. 이 나침반은 피니 게임의 마지막 임무에서 찾던 물건이었고 이제 도일과 비극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역할을 했다. 에이먼 도일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한순간 흐려졌고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던 그 순간이었다. 도일의 침묵이 깨졌다. 그는 항복했다. 그의 피곤한 시선 아래 마치 일어난 모든 것의 무게가 그를 누르는 것처럼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자백하는 증언이었다. 그는 변명하려 하거나 자신이 사건들의 우연한 목격자였다고 주장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게임 창조를 인정했지만 즉시 악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게임은 단지 오락이었을 뿐이고 역사에 대한 그의 열정의 일부였다. 그는 그것이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도일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건 버전을 계속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고래잡이 정거장에 있던 소년이 그를 보고 놀랐고 공황 상태에서 그가 무분별하게 행동했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휘말린 사고였다. 그는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핀이 놀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방어선,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것이 도일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게임의 일부가 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에이먼 도일은 자신이 묘사한 대로 자정즈음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고래잡이 정거장에 도착했다. 그는 어둡고 버려진 오솔길을 다니던 오래된 자전거를 끌고 왔다. 정거장에 접근했을 때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바로 이 장소를 선택했는데 자신의 손바닥처럼 그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버려진 건물, 이것은 주의를 끌지 않는 장소였지만 자신의 상을 익명으로 전달하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곳이었다. 도일은 모든 것이 빠르고 불필요한 소음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이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핀 오코넬이 그 장소에 왔을 때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은 어둠 속에서 움직임의 조금의 징후라도 찾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긴장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는 형이 자신에게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단지 게임일 뿐이고 단지 마지막 임무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림자에 서 있는 어두운 형체를 보았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경계했다. 아마도 그는 위험을 느꼈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시선은 자신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놀랐다. 이것은 그의 본능이 우위를 차지한 순간이었다. 그는 소리를 질렀고 주의를 끌려고 했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순간 그의 비명이 도일에게 마지막 타격이 되었다. 에이먼에게는 이 비명이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었다. 공황 상태에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손에 잡힌 첫 번째 것을 집었다. 이것은 정거장의 파괴된 부분 근처에 굴러다니던 녹슨 파이프 조각이었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행동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인식되지 않기, 잡히지 않기. 그는 파이프를 들어 올려쳤다. 한 번의 타격. 타격하는 순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핀이 쓰러졌고 도일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년이 움직이지 않고 그의 호흡이 멈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진정으로 마비시킨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잡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시신을 사건 현장에서 15m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서 물이 모든 흔적을 숨길 수 있는 지하실의 무릉덩이에 밀어 넣었다. 그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만약 모든 것을 숨긴다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돌고 있었다. 그는 진정하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계산보다는 공황에 더 가까웠다. 그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 다른 방법을 몰랐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숨어서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를 피할 수 없는 폭로로 이끈 재앙이 되었다. 수사가 모든 증거를 발견했을 때 그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2004년 5월 비극 후 몇 달이 지나서 에이먼 도일의 사건이 마침내 법정에 도달했다. 검찰은 법정에 견고한 증거 기반을 제시했다. 각각의 증거는 피고인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려냈다. 전문가들은 죽은 자의 옷에 있던 것들과 일치한 발견된 미세 섬유들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도일이 직접 그린 상징들의 스케치가 있는 공책, 그의 집에서 발견된 나침반, 그리고 에이먼이 사용한 것들과 일치한 자전거 타이어 흔적들이 제시되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축적되어 블랙리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도일의 관련성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법정의 신문 중에 이루어진 도일의 자백 증언도 가져왔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죄를 부인하려는 그의 최초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을 조직했고 아이들을 자신의 환상의 일부로 사용했지만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의 인정은 고의가 아닌 살인 혐의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도일의 변호 측은 어떤 틈이라도 찾으려고 했다.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아기를 가지지 않았고 도일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년의 죽음이 도일 자신이 공황 상태에 있던 순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신경과민, 두려움, 우유부단함으로 설명했다. 변호사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던 그 순간에 도일이 자신의 행동의 모든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변호 측은 도일의 행동을 정동 상태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의 결과로 규정했다. 그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은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던 그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이것은 피고인의 죄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된 방어의 주요 농어였다. 하지만 동시에 변호 측은 왜 도일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신의 행동 흔적을 숨겼는지, 그리고 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시신을 물에 버렸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간의 토론 후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렸다. 변호 측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이먼 도일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고의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18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무해한 게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의 잔혹한 결말이었다. 재판은 도일이 참사의 원인이 된 사건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최종 확인을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영역이 남았다. 무엇이 그를 그런 행동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의 폐쇄적인 성격 뒤에 어떤 악마들이 숨어 있었는지, 이 질문은 열린 채로 남았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야만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건이 종료되고 에이먼 도일이 형을 받은 후 속삭이는 돌들 게임은 포트키아란의 기억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 비극에 대한 응답으로 경찰은 도시 전체의 은밀한 장소들에 숨겨져 있던 모든 남은 돌들을 수거했다. 상징이 있는 돌들이 사라졌고 그것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을 긴장시켰던 게임 현상 자체가 사라졌다. 아이들의 모험의 상징이 되었던 이 신비한 은신처들은 다시는 도시 거리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이 돌들의 사라짐과 함께 게임 자체도 사라졌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그것을 계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작은 해안 도시 역사의 어두운 장만으로 남았다. 비극은 도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에 휘말린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일어난 일의 공포에 휩싸인 오코넬 가족은 포트키아란에 머물 수 없었다. 2005년에 그들은 고향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집 매각은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시도의 일부였다. 이 행동은 이제 악몽과 연결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상징했다. 포트키아라는 한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의 일부를 잃었는데, 이 사건이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비극이 숨어있던 버려진 고래잡이 정거장도 그대로 있던 모습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없었다. 2008년에 시당국은 이 상징을 도시의 기억에서 지우기로 결정하고 정거장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공허함이 남았다. 한때 사건들에 스며있던 땅은 이제 버려졌고 공포가 일어났던 장소와 마찬가지로 도시 역사에서 슬픈 이정표가 되었던 장소가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완료되고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자신의 증언에서 에이먼 도일은 왜 게임의 마지막 임무를 위해 정확히 그 장소를 선택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왜 그는 블랙 리프에 버려진 고래잡이 정거장을 선택했을까? 왜 정확히 이 장소가 그의 음울한 게임의 최종 지점이 되었을까? 상에 적합한 장소였다는 그의 말은 단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고 실제 동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도일의 동기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왜 정확히 이 장소를 자신의 게임을 위해 선택했을까? 이 질문은 답 없이 남았고
아마도 바로 이것이 사건의 이상한 비합리성의 감각을 남겼다. 블랙리프에서 일어난 비극은 너무 많은 불분명한 면들을 가지고 있었고 수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완전한 해답 없이 남겨진 채로 사건은 언젠가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다.